일단 질문이 크게 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인데 먼저 신자유주의와 제가 이제 단계구나 국제적 자본의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의 그 평형주의자들에게 가지는 함의는 뭐냐. 세 번째는 그 새로운 제가 이제 방향으로 제기한 민주적 그 국제 질서라는 게 가능하냐 아니면 그게 사회주의 내지는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 정리해 보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 그 신자유주의와 국제독점자본의 차이.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먼저 신자유주의라는 개념과 국제독점자본의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제가 주장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제가 그 경제적 뭐라고 그러죠? 사회구성체적 분석이라기보다는 현재 나타나는 재반 정치,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제 사회 구성의 의미로 저는 국제독점자 관계로 표현하기 때문에 큰 함의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냥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하는 국제독점자본이라고 시대적으로 특징적으로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따라서 이게 그 자본주의 체제가 마지막 단계로서 역사의 종말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저는 자본주의의 종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역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게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면 저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제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끝나는 거고 그거를 저는 이제 국제적 독점자본주의 붕괴라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성명주의자들에게 이 국제독점자본의 단계와 이거의 붕괴가 함의하는 건 뭐냐. 이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분명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발전문에서 세계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고 첫 번째 단계의 세계화가 붕괴됐을 때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언제냐면 러시아 혁명이 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제3세계의 광범위한 민족해방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혁명적 정세가 도래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도 자본주의가 2차 세계화가 끝나고 그 2차 세계를 담당했던 국제독점자본주의가 붕괴한다는 것은 혁명적 정세의 도래를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혁명주의자들에게는 엄청난 함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함의의 의미를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적 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1차 대전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주의 혁명, 그 다음에 2차 대전 전후로 나타나는 혁명적 분위기를 반추해 봐서 현재의 혁명적 상황이 객관적 상황을 역사적 의미를 반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주체 역량 부분은 다시 평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하는 이런 거는 이런 객관 정세의 특징을 잘 부각할 수 있지 않나요? 세 번째 이제 그렇다면은 이 국제 정세에 있어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 민주적 세계 질서라는 게 도대체 가능하냐? 그리고 그게 자본주의 체제의 저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회주의라는 거는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고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건 피지배자의 지배체제를 민주주의라고 규정한다면 결국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은 피지배체의 사회주의라는 경제체제 자체가 피지배자들의 지배 권력의 획득을 전제로 하는 사회 변화라는 거예요. 따라서 민주적 사회 질서라는 것은 기존의 제국주의 중심의 질서가 아니라 식민지, 과거 말하면 식민지죠. 지금 요즘 말하면
또 글로벌 사우스 내지는 제3세계 등등등 신시민주로 이들의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중진국 중심이 아니라 질문에서 중진국 중심이 아니라 이런 제3세계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모두가 같은 의미의 민주적 질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유엔 같은 경우에 총회 중심으로 재편돼야 되고 이게 강대국 몇몇 분봉대장들의 형태의 다국화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세계 질서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 주체 역량만 된다면 물론 주체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현재의 정세상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왜 가능하냐면은 지금 현재 제국주의 전쟁과 이 과정 속에서 강대국과 인민들의 이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개발도상 내지는 뭐라고 제3세계라고 표현할게요. 제3세계 국가들의 연합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 이 힘에 투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어떤 강대국 내지는 중진국에 따라서 자극되지 않고 그들의 캐팅 보드를 질 수 있는 힘과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건 아이러니하게 국제 독점 자본주의 붕괴에서 이들이 성장한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 소위 말하는 국제 독점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들이 났다는 거다. 다시 말하면 국제 독점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자기를 무덤에 팠다는 거고 그거는 이런 이제 글로벌 사우스 제3세계 국가를 역량을 키워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세계 질서가 민주적으로 된다는 것은 세계 행동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물론 각 나라의 민주적 혁명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 질문에 국제정세 분석의 도구 일단은 국가는 이념이나 국익을 추구하냐의 문제인데 사회주의는 많은 실험이 있었죠.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래서 이념과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가면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념과 국익을 맞춰가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이념도 국익에 따라 성공 변화되는 것이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존의 과거의 이념에 종속하기보다는 국익을 따라가고 그 국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념까지도 변화가는 거 이게 너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과 국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념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중국이라든가 그래서 중국은 살아남은 거고 러시아는 그좀 두 분이 이제 두 나름대로 생존 조건이 그런 거죠. 중국과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북미 대결을 좀 꼬이려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국가가 행동의 기본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국가가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있냐가 중요하겠죠. 주변국의 관계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대국은 자신의 패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고 그 다음에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은 그러한 패권 누구와 동맹을 맺을 것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대국들은 나의 동맹을 확대하고 상대방의 동맹을 기울시키려는 거고 그 밑에 하위들은 어떤 강자하고 중국이냐 미국이냐 누구랑 동맹을 맺을 나한테 이런 것이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자연의 세계라는 양강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가치나 이념이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를 국제정세에 동원할 때는 하나의 자신의 국익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 그 이념 자체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윤석열의 국가 투개 조건은 그건 이제 이미 우리 사회가 정치, 군사, 사회 일반적으로 학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회적 권력의 투대가 친미화돼요, 친미화. 윤석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지지도를 얻기 힘들죠. 30%
초중반이기 때문에 이 지도에서는 일반 국민 다수의 지지를 거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지지층, 그 말은 친미 세력의 지지를 확실히 얻어가는 게 이 정권의 유지에 가능하거든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핵심 지지가 잊어지고 유승들이 바로 이제 미국의 좀 갈라치기,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오라는 이러한 것에 아주 맹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탈출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정권의 토대와 지지도의 뚜렷함이라는 전체 답변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떠지고 있습니다. 신재길 동지가 이제 국제금융자본이라는 것들을 제기했어요. 원래 금융자본은 국제죠. 그런데 신재길 동지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신재길 동지가 주장하는 바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이 금융자본이 러시아 밴드 금융자본인데 의제자본의 성격이라는 게 과거의 금융자본과 다르다. 과거의 금융자본은 실물자본을 지배하는 형태로서 그러한 매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신재동지가 말하는 국제금융자본은 실물자본과의 단절되거나 거리감을 의제자본의 형태라는 거죠. 이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우리가 늘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다가 이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초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본의 국적이 없다는 말은 좀 동의가 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본의 국적이 없다, 자본의 국적이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자본은 자신의 국적이 있지만 이 국경을 뛰어넘는 거죠. 국경을 뛰어넘는 거죠. 미국의 초국적 자본, 초기 자본은 미국의 국익을 갖고 여러 나라의 국경을 뛰어넘는 거지. 그럼 국가가 자본주의가 초국가적, 탈국가적, 국가를 뛰어넘는 그런 왜냐하면 자본주의 자체라는 게 국가라는 게 자본주의의 위원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자본도 역시 하나의 계열국가, 국민국가, 자본주의 국가, 소유주국가의 토대를 두기 때문에 국경을 뛰어넘지만 국적이 없는 자본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미중 간에 이제 아까 뭐 디커플링 디리스킹을 했는데 확실한 거는 신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조정 국면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이제 뭐 물가도 오르고 경기 침체는 아직 미국이나 이런 데 볼 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고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을 유지하는 이유가 물가 인상인데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은 우리하고 좀 다르냐. 한국은 금리를 경제 발전과 물가를 잡는 걸로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 발전보다는 이제 고용 실업률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그럼 물가가 왜 오르냐?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그거는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즉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노동력이 거기에 받쳐주지 못했다는 거고. 금리는 인하되는 건 분명한데 금리를 인하시키더라도 물가가 인상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노동력 부족 현상,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노동력이 부족하죠. 여기에서 노동력의 이제 상비업종이라든가 그럴 때 이주노동자, 불법이민 이런 부분인데 노동력이 공급이 과거처럼 회복되지 않는 거죠. 특히 퇴장한 노동력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노동력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주노동이라든가 불법 이민자 이런 것들을 계속 막는다 할 때 미국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할 때 이게 도로로 인한 물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 뭐 저희가 하신 것 같고 우리도 아바빠는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조건은 팬데믹, 그죠? 팬데믹 이후에 고금리로 인해서 너무 힘들죠. 이런 경제의 난이 누구나 다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경제난, 국외적으로는 이제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난 항상 막스가 그랬잖아요. 공황이라든가 이런 경제가 어려운 혁명도 마찬가지로 이 경제난을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불만을 아까 양현 공제가 말한 전쟁 반대. 저도 동의해요. 전쟁에 반대한다가 좀 단순 명쾌하지 뭐 한미일 군사동맹 뭐 어쩌고 평등등 돈을 민중들의 경제난을 배경으로 해서 그 불만을 조직하면서 전쟁 반대를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질의가 제대로 하나를 또 하고 왔습니다. 이상하게, 시험 문제인데 질문을 대단히 어렵게 해줬어요. 시험 문제인데 대단히 어렵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전 지구적으로도 총수적으로 선택 환경에 있어서 경제력이 정치적인 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런 정당성의 의미는 당연한 거고 심지어 그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미국이나 유럽의 민주주의도 그쪽에서도 사실은 트럼프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인데 정황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 메커니즘이 실제로 그러니까 여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 갔다 한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자기가 팀에 나가지 않으면 그냥 누구들이 어떻게 해먹든지 나 그냥 괜찮은데 앞에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뭐 비용공무에서도 가장 편하게 나가기에만 피해가 경과되는 거고 그럼 이제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위기인 거고 그리고 국내에 보면은 똑같죠. 거기서 또 재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죠.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 경계를 넘나들면 가는 좀 새로운 그 상황이 되는데 사실 좌파에서 이제 선거 문제를 얘기하면 선거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의회위원과 필요 없죠. 좌파는 체제에 문제 있으면부터 출마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역사는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순치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제 이 약간 이제 그 혁명적 렉터리를 좀 수능시키면 될 것 같다는 게 즉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포기하게 하는 과정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의회주의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사회주의 운동의 이런 역사에서 진짜 민주주의 선거가 어떻게 작동했던지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보는 역사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보는 역사가 없는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지금은 20세기 후반에 지나서 이제 21세기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선거를 피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꾸로 구설을 가면 1979년에 니카라과에서 혁명했을 때 84년인가 처음으로 선거했거든요. 혁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중의 의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 없이 이제 그 체제를 유지하는 불가능한 시대에 이제 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유럽의 선거제도는 대단히 이제 보수적이고 완고한 거여서 뭔가 이제 그게 금연을 내더라도 측정성에 극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올수록 어떤 형태의 이제 선거 시스템은 각 나라에서 다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거꾸로 누가 역이용해서 이들을 보는 세력들이 이들이나 이제 극우 포퓰리즘 세력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저 인문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거부해요. 민주주의 거부하고 그냥 국제를 원하는 파시즘 체제를 원하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가고 있는 역사적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가는 거고 좌파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체제에서 배타적으로 제외됐을 때는 현역 네트워크를 조사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기본적인 기본권 보장된 시점에
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 아까 그 작동하는 그 체제명화 프로그램에 이제 말려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주적 좌파들에서는 이거죠. 선거 좌파의 무덤이라는 선거를 해서는 안 되는 이게 이제 아마 분산 단계 쪽에 이제 에서 프랑스 분산당이나 이탈리 분산당을 빼놓고는 어떠한 세력도 이제 선거에서 유의미한 표를 한 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위 유럽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들 세력이 소위 일베주의의 틀 내에서 유의미한 세력을 성장하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 말이죠. 근데 그 돌파구가 사실은 이제 유럽 내에서 안 나왔는데 사실은 남의 핑크타이드가 이제 뚫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핑크타이드는 그 앞쪽에 아주 치열했다는 레드타이드, 이전투쟁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하는 그 투쟁, 형량의 정치에 있었던 거고, 그 안에 시위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에서 이제 뭔가 해결이 되면서 중시적 해결도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거기서도 선거는 유럽에 비하면 제도화 정도가 약하죠. 약한데 거기서도 심지어 모든 군부 독재들이 피해 학살을 하더라도 선거를 다 치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는 정착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민주주의로 실현되고 시스템이 얼마나 그 건전하냐 이런 게 뻔하다. 이미 이제 민주주의와 정치 선거는 그냥 상수로 또 오히려 이제 그 좌파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도나 수용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일정 정도의 이제 합의성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발표했던 이제 유럽 당들도 무조건 다 제도화가 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좌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제도화됐다고 하더라도 컨센서스는 예를 들어서 독일 드링크 같은 경우는 두 축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선거 정치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투쟁, 사회운동, 양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냐는 내부 수단에 따라서 그 당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양상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좀 내면에 보지도 않고 그냥 아주 그 짧은 시기에서 국회의원 나오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하는 그 과정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얻었던 성과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까먹었다는 이런 특성입니다. 그리고 한국직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저는 한국적 특색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즉 재벌 체제와 관련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비정규주의. 그런데 한국처럼 이렇게 심화된 나라는 없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이 널리 보편화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재벌이 바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는 이제 자동차, 철강, 조선, 제조 강국이라고 하죠. 여기에 한국 주력 자본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력 자본은 이제 재벌이죠. 그리고 재벌들의 축적 양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재벌은 전 세계 이제 자본주의 위치 선상에서 볼 때는 중간 정도거든요. 선진국들 상위의 고부가 가치는 이제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고 하위 완전한 이제 노동 저임금 기반한 것은 이제 개발도상국인데 그 중위에 위치해서 일종의 응용 기술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보다 본질적으로는 저임금 장시간 노장 이 본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신 한국의 노동자들은 87년 대투쟁을 통해서 이미 이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했기 때문에 과거 군사 독재 같은 방식으로 착취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온 것이 90년대 이후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비정규직 제도이고 이건 한국적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자유주의가 사실은 이제 붕괴됐다고 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한국은 비정규직이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회사, 촉탁직,
이런 것이죠. 제가 있는 울산의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촉탁직 있잖아요. 임시직. 촉탁직이면은 이제 불법 하청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청이 직접 고용하되 상당히 단기간으로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2년 만기 전에, 채 1년도 되기 전에 자르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비정규직법을 피해가는 건데, 피해가는 건데 본질은 이제 비정규직이죠. 이게 지금 울산 현대공장 같은 경우는 그 3명에 1명꼴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한국의 재벌 체제는 결코 이 비정규직적 착취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고, 이 시점에서 그래서 결국은 재벌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입니다. 재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없어질 수가 없고, 한국 사회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반봉건 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토지혁명이 근본적이었듯이 저는 한국에서는 단연코 비정규직 문제,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하청 문제 있죠. 이것이 핵심적인 이제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투쟁 계획을 짜야 돼요. 당건설 계획도 이걸 중심으로 짜야 되고, 주변의 국내외적 조건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